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끝이 났습니다. 최근 대선 유세 현장으로 좀 연정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나이트 먼저 TV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대선 관련해서 좀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16일 남은 시점, 또 지지율도 좀 오락가락 혼란스럽게 나오는 시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한 그 시점에 법정 토론 첫 번째가 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유권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는 토론회였다고 보셨습니까? 판단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얻을 게 없었던 TV 토론이었던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에게는 잃을 게 없었던 TV 토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압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명확하고 뭐 유능한 이러한 뭐 지식을 정책을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알고는 있구나. 본인의 의견은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변별력 있는 TV 토론이 되기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각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네. 서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말싸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좀 잘 준비되고 싸움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은 잘 얘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싸움을 좀 언급하셨는데 네. 이따가 저희가 좀 토론회 끝나고 바로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부랴부랴 네. 녹취들을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잘라서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신경전이 있는지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고, 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부분 실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고 제대로 답변이 안 돼서 질문과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텐데 네. 본인이 준비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TV 토론회가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오늘 토론은 상당히 많은 부분 경제 분야 전문 영역으로서 변별력을 갖추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중도층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지지층이야 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중도 진영에서 아직까지도 결정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누가 제일 잘했느냐 한번 간단히 듣고 넘어가도록 저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보여져요. 본인의 정책적인 준비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잘 했던 것 같고요. 상대방에 대한 질문도 의혹이라든지 각종 뭐 제기된 네거티브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정책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부분과 그 상대방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질문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안정감 있게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디지털 경제 그렇죠. 정책 관련해서는 좀 눈에 두드러진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요? 물론 지금 정 교수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한 부분 인정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지난 이전에 토론회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전에 이제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수세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공세적으로 바꾼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답변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는 오늘 네거티브를 할 거야라고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한 두세 가지 종류의 판례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법화 의혹이 나오니까 바로 그 판례를 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보면 나는 오늘 네거티브를 할 거야라고 결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평가와 점수를 먼저 들어봤는데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나씩 들어볼 텐데 자, 먼저 최근에 좀 대선 최대 변수로 더욱더 부각된 이슈죠. 코로나19 관련한 대응들인데 코로나 추경도 의제로 올랐습니다.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우리 자영업자들 어려움 겪는 거 보면 안타까우시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 정말 피해 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좀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추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국가 대신에 책임진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말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소급해서까지 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50조를 좀 추경을 보내라고 여당이니까 정부 설득해서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 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그 35조니 50조니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습니다. 정말 신물납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5년마다 이런 팬데믹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고 다음 여기 네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역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경제였는데 특히나 코로나 경제 해법을 놓고 이렇게 격돌을 했습니다. 마침 또 토론이 벌어지는 그 시간에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새해 첫 추경안 16.9조 원의 추경안이 통과도 되기도 했는데 추경안 지연 처리 책임을 놓고 좀 공방이 있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유 이거 한 대략 정부에서 제출한 14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50조 정도 하자 이랬던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가 증액을 동의를 안 하니까 예. 일단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제출한 것과 정부에서 증액을 동의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처리를 합시다라고 네. 해가지고 오늘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책임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상당히 안 좋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이 합치가 됐어요.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액수를 놓고 이 부분이 좀 차별화된 건데 저는 눈여겨본 것은 안철수 후보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5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팬데믹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볼 만해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앞으로 전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면은 일반 회계 예산에서 자꾸 추경을 통해서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특별 회계 예산을 두는 것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양당을 향해서 퍼주기 경쟁이라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단발성 지원에 좀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퍼주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는 그런 삶이거든요. 네. 그분들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경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퍼주기라고 보기 어렵고요. 저는 네. 그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이 그 예산안 정도가 추경 예산안 정도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루가 힘들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추경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일단 정부에서 나온 거 가지고 하자고 한 거니까 저는 이건 퍼주기라고 보지 않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 손실 보상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는 뭐 네 분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다 검토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면 이 코로나가 빠른 시간에 다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으니 네.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본 부분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과 논쟁과 관련해서 눈여겨본 게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긴축 재정 그리고 금리를 좀 인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국회에서는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엇박자가 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자는 건데 예.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풀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된다. 이런 엇박자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아니 이것은 지금 일단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극복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재정 건전성이 한 50% 정도가 되니까 우리 이 부분은 더욱더 확장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돕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정책적으로 더 큰 토론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얘기는 안 하시고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움이 상당히 격화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손실보상을 광범위하게 전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을 바꾸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고 당장 그게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고 보편적인 지원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걸 주장하다 보면 정부와 갈등이 생기고 정부가 그걸 안 해주면 결국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축재정 금리 인상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은 이재명 후보한테 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한테 했었어요.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윤석열 후보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속에 말을 바꿨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특히나 양강 후보가 서로 말을 바꾼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격한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초반에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뭐 답변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옥신각신 공방을 벌이게 됐는데 그 발언도 한번 보시죠.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답은 길안 주고 저기다 의견을 지금 물어봐요.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삼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자, 상대한테 반박할 잠시만요. 기회를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총량제 아니, 토론은 본인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주장을 못하게 지정을 봉쇄를 해도 하십니까?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안 지키시고.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지적 하나 드리고요. 말씀이 그렇게 작년부터 계속 바뀌시는 거를 보니까 오늘 그 선언하신 그 내용도 과연 그 지켜질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토론에 비해서 좀 후보들의 표정에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비장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에 나는 반격을 해야 되겠다.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좀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금 우리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로 감정적인 말싸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질문에 답변해라. 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만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질문하면 질문에 답변을 해라. 공부 좀 더 해라. 자기 편들에게 뭐 하는 얘기 뭔 의미가 있겠냐. 알고나 얘기해라. 이런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폄하하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팩트가 틀리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 얘기가 무조건 잘못됐어. 너는 잘 몰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대선 후보 TV 토론답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좀 태도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네, 뭐 지금 이제 그렇게 날이 서 있는 것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쨌든 네.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또 공격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한 1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네. 보니까 이게 토론 이제 첫 번째는 2번 더 남아 있는데 이 토론에 가서 기선을 제압할 일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뭐 중간중간에 그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이제 추후에 언론들이 또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서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검증이 되면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가장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대목은 어느 대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한 네. 대목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면 저는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조금 저는 왜냐하면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주도권 토론이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답변 뭐 그만하세요. 30초 지나면 딱 끊어버리거든요. 물론 네. 뭐 그게 본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이 되면 본인 할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고 그런 자세는 너무 좀 그 지나친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 토론의 어떤 규칙, 룰을 좀 악용한 측면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라면서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번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발언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최근에 좀 논란이 일었던 대목인데 방역 지침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노마스크를 지적하면서 또 이와 함께 연결해서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한 것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한꺼번에.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법화 문제를 또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반격을 한 건데 사실 법화 문제 같은 경우야 이재명 후보가 이미 사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하는 부분이 가장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끄집어내니까 그게 반격을 한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거티브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두 사람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네. 좀 부각시켜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싸움을 걸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차기 정부 경제 정책, 일자리, 뭐 신산업 이것과 관련된 토론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드 문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경제를 고민은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전쟁 위협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거보다는 당신 뭐 법화 사용한 게 경제 민주주의, 경제 공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나는 공격해야지라고 제대로 준비하고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왜 이 문제가 경제와 연관이 되냐면 사실 이제 한반도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거나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네. 부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와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남북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의 주식 시장도 떨어질 것이고요.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발언들이 결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지금 장 교수 말처럼 전혀 작정을 안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의도하고 온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 경제 분야와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TV 토론 횟수를 보면 세 번째 TV 토론회고 또 지난 15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면 또 첫 법정 TV 토론회기 때문에 사실 앞서 저희가 본 발언은 양강 후보 간의 어떤 신경전이었는데 화살표로 좀 표현을 하자고 하면 화살표의 방향이 좀 여러 갈래로 좀 공격과 답변이 이어지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질문을 한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윤 후보님 지금 34초 남았거든요. 네. 시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게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은 하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새롭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발언 속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핀트를 못 잡고 있다, 또 깊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라고 이를테면 좀 압박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단일화 철회, 단일화 무산 직후에 열린 토론회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어떤 두 후보 간의 어떤 견제하는 분위기가 좀 관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좀 감정이 들어간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보면 그랬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재정 확장과 금융 긴축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좀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처음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융과 세제를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확장 재정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말을 뭘로 하셨냐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건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일반적인 해답이 없다, 미세한 뭐 세밀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냥 원론적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 철학을 좀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TV 토론을 보면서 예.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긴축 재정, 그리고 확장 재정,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셨으면 현재 닥쳐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은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냥 뭐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거든요. 이 말은 결국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핀트를 못 잡았단 말을 한 것도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안철수가 그럼 왜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또 디지털 관련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가 이제 어그러졌잖아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 후보에게 본인을 지지하다가 윤 후보에 가 있는 표를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럼 차별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을 지금 물론 이재명 후보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심상정 후보와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전에 본인을 지지해서 15% 이상 지지율을 어떤 분들 중에 일부가 윤석열 후보에 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유능한 보수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게 그 완주를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이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야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안철수 후보에 윤석열 후보에 실망한 분들이 거기 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집중 공세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차기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좀 큰 틀의 각각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데이터 경제를 강조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디지털 데이터 경제 또 정부의 데이터 개방에 대한 질문을 벌였고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까지 준비해봤거든요. 이 발언 듣고 또 두 분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G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 혹시 자, 저기 잠시만요. 정부 데이터 안 후보님, 개방 들어보셨습니까?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주도권 예. 토론이 아니고 시간 총량제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식으로 하시면 서로의 시간 계산이 오류가 날 수가 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묻고 그만두겠습니다. 자,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금 조금 잘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있었거든요. 혹시 준비되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요 마지막 대목은 좀 두 분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전문 용어도 등장하고요. 자, 안 후보가 정부의 데이터 개방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윤석열 후보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정부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경제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네.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민간 영역에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안 때문에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라는 건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들은 공개해도 괜찮고 어떠한 사항들은 보안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나는 다음번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안철수 후보가 담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윤석열 후보가 본인 나름대로의 어떠한 구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안철수 후보가 물어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답변이 조금 잘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그렇죠. 답변이 충분할 수도 있었을 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것은 아까 안철수 후보가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본인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에 만약에 지금 뭐 공유할 수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집적한 정보 중에 공유하는 것도 있고 보안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 답변이 5G 데이터 속도를 얘기했어요. 네. 이건 하드웨어거든요. 디지털 플랫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5G나 데이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네. 기술적으로 하드웨어가 충족이 되면 그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장 교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걸 산업화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공유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그게 우리 또 사회나 경제 구조에서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근데 그게 5G하고 데이터 속도하고는 다른 차원에 접근하는 문제거든요. 물론 5G나 데이터 속도도 중요하죠. 이게 그래야 왜냐하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든 다른 어떤 AI든 뭐 우리가 IoT든 이런 부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원래 질문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면 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질문에 맞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도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처럼 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낳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드웨어 쪽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적 투자를 통해서 국가가 이런 기술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것까지 이미 공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좀 시간 부족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사실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반복되는 대목이긴 한데 대선 후보가 이런 문제까지 알아야 되느냐와 이런 문제 정도는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유권자의 어떤 판단과 또 잣대가 적용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보실 발언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남녀 성평등 문제를 놓고 충돌한 대목인데 사실 뭐 최근에 대선 국면에서도 계속 봤던 장면이긴 합니다만 연장된 얘기들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파이를 제대로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성장을 회복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를 들면 기업과 노동, 남과 여 이런 여러 요소들의 불평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효율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고치면서 성장의 계기를 만들자는 게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장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성평등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고 현실이고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주 부분적은 아닌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 아니면 좀 딴 생각을 하시다가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다시 하면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기존의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일축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남녀 사이에는 신체적인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예우하고 대우해 주는 부분은 필요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20대, 30대 남성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불평등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성할당제 같은 부분 때문에 네. 자신들의 기회가 좀 박탈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과정상에 있었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문제를 대선 후보들은 조금 더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20대, 30대 남성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지, 이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 30대 남성과 여성의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지 특정한 성별, 특정한 세대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불평등한 요소를 치유한다고 하면서 특정한 계층의 성별을 편드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선거 전략상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역대 대선과 비교해서 지역 구도보다 이번에 좀 성대결이 좀 부각되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구조적 성차별이 없냐 그러면 저는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럼 우리나라가 현재 구조적 성차별이 없습니까?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적은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할당제를 없애자 이 부분하고 구조적 성차별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이제는 좀 없애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최근에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왜냐하면 이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남녀 간의 갈라치기를 해서 그걸로 표를 얻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체? 남녀 간의 성 대결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을 쓰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남녀 간의 불평등의 문제는 네. 우리가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 성차별이 아예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현 상황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요. 여성 할당제든 여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그냥 그 남녀 간의 평등의 구조에서 좀 없앨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은 국회의원직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한 여성 인권 운동을 했던 네.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에 계시는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실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특정한 여성 인권단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구조적인 성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자, 앞선 토론들에서 양강 후보의 어떤 각각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특히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 삼성 네. 이재용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 일가가 지금 상속세 12조를 5년간 내야 돼요. 이제 올해만도 한 2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주식 양도세를 이때 그러니까 폐지하고자 하는 그 저희가 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혹시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닙니까? 아니요. 네? 재벌 제가 네.
네, 통제를 하시니까 마무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자본시장 슈퍼 개미들이 떠나갈까 봐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1억 벌면은 1,000만 원 세금 내고 9천만 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떠나갈 분들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조작 같은 금융 범죄, 이 대주주 전횡 이런 범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삼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그 재벌 기업의 그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보다 그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를 할 때는 그거는 상증법에 따라서 제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고요.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그걸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돼가지고 그걸 제한한 경제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은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 이번 발언 서두에 심상정 후보가 주식 양도세 왜 도입했는지 아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르쳐 달라. 글쎄요, 한번 가르쳐 달라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심 후보가 물어본 질문은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가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양도세가 시청자분들이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소득이 있는 데서 양도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했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10억 이상 보유한 그러한 사람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주식 양도세 때문에 많은 개미들이 지금 시장을 떠나가고 있다,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조금 구별을 못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네.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보장을 해준다면 차라리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거래세는 모든 지금 주식 거래자들이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용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심상정 후보가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이 부분만큼은 좀 윤석열 후보께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주식 양도세 폐지가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양도세가 개미 투자를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네. 많은 이익을 갖고 있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계속 개미 투자자들 얘기하고 주식시장이 뭐 어려워질 거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주주들은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개미 투자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 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건지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는 이거 명확하게 하고 나오셔야지 또 이거 질문 나오면 그때는 진짜 제대로 잘 모르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주식 양도세 폐지 공방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중간 정리를 할 겸 이번에 정치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대선 세 번째 토론에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나 앞서 저희가 짚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잠시 뒤에 짚을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권민석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토론의 내용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오늘도 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거칠게 설전이 벌어졌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보도된 김만배 녹취록 내용을 고리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역공을 취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는 대목을 직접 거론했는데요. 그러면서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란 보도를 근거로 자신을 그분으로 몰아붙인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사과 대신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저지른 부정부패에 제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깝다면서 김만배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를 놓고도 여야 후보들 첨예하게 대립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대신 국민이 피해를 본 만큼 조속히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고 민주당이 야당 코스프레 하지 말고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거대 양당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양당이 서로 남 탓하다가 2년간 책임 공방만 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국가 대신에 책임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손실도 보전해 드려야 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우리가 보전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 정말 불났으면 빨리 부를 거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170석 그 여당이 이렇게 법안을 날치게 통과할 때는 그냥 방관하시다가 또 여당 후보로서도 지금 이 집권당의 그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거대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 35조니 50조니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습니다. 정말 신물납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칙 상속 탓에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 거라며 삼성 감세법 아니냐고 따져 물었는데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미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부 권민석 기자였고요. 한번 쭉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 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 눈에 띈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동 관련 의혹인데 김만배 씨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뭐 팻날, 판넬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한 2번에 정도 걸쳐서 직접 공격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그분은 대법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다라고 대응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최근에 어떤 유세 현장의 연장선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지금 각종 유세 현장이라든지 각종 각 당의 대변인단들이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정영학 씨 녹취록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갖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판넬로 들고 있는 거는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파일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편집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부분만큼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판넬 전체를 공개를 해야 그 녹취록 내용 전체를 공개를 해야 저 문맥상에 그분은 누구인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김만배 씨라든지 정영학 씨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는 것인지 우리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녹취록만 가지고는 진위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
단순히 누구에게 큰 타격을 주기보다는 정치 공방이 왔다 갔다 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은 조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그 녹취록의 끝자락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있으면 밝히라는 거죠. 녹취록 까라 그러면 뭐 깐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어쨌든 녹취록 공개해라 그러면 공개하라? 그게 있으면 왜 공개 안 하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슈 같은 경우에 사실 정의왕 녹취록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입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럼 녹취록 전문을 다 공개했나요?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공개했을 때 그걸 다 공개하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갖고 있는 녹취록 다 공개하셔야죠. 그러면 양측이 다 공개해서 그럼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의 이제 변곡점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부분만 주로 계속 공개를 하면서 그분이 마치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공개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록이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분은 대법관이고 현직 또는 뭐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얘기했던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얘기,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 녹취록 입수했을 때 그게 없었을까요?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녹취록 보질 않았으니까. 그럼 있었다면 왜 그걸 공개를 안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그럼 이 대장동 이슈라는 게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이슈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후보도 뭔가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이슈가 제가 볼 때는 법조 카르텔 같아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김만배 씨가 법조 팀장을 하면서 많은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과 인맥을 맺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강하게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면 대장동 사건 초기에 이재명 후보만 물고 늘어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것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해 왔는지,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후보 이름이 왜 나오지 거기에? 또는 뭐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대장동 이슈 자체가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 저는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좀 대장동 의혹, 피로도가 좀 높은 이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선 후보를 향해서 중요한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남은 16일 동안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될까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단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두 후보 간의 공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뭐 민주주의와 뭐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자,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남은 16일 동안 이 문제는 어디까지 검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드 배치 문제가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경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배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도 아니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카 유용하고 횡령하고 여러 가지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왜냐? 경제는 공정해야 되는데 당신의 그런 행동은 공정한 경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유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세금을 갖고 자신의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부분만큼은 서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어떠한 뭐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누굴 소환 조사를 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이 부분만큼은 계속 정치적인 공방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말싸움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토론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또 공방이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결론은 뭐 장 교수 말처럼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뭐 특검을 하거나 하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서로에게 공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녹취록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방의 수위도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남은 2번 동안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대선 국면에서 또 하나 등장했던 변수죠. 적폐 수사 발언으로 시작이 된 이른바 정치 보복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양강 후보 간에 서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방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검찰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라더라?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그러면 하시니까 네, 그건 나중에 그런 확인하기로 식의 하고요. 뭐 저게 두 논의가 번째로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우리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드 불필요하게 배치하겠다. 어디다 배치하실 겁니까 대체? 다시 경제 혼란 오겠지요. 선제 타격한다고 하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전쟁 위협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저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보시죠. 답을 하시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원래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선수 아니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자, 안 한 말씀하시죠. 얘기를 가지고 뭐 엉뚱한 뭔 얘기를 안 한 걸 하니까. 제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 그 자체가 혹시 거짓말 더 아닙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상습적으로 지금 이제 거짓말하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에게 발언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잠시만요. 네, 마무리에는 국민들에게 물어보시죠라고 윤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보면 들으셨다시피 서로 거짓말이다. 내가 언제 하지 않은 얘기를 왜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사실 앞서 권민석 기자 연결했습니다만 기자들도 지금 이른바 팩트 체크하느라 오늘 나온 발언들 좀 확인하느라 좀 정신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회피했어요. 네. 동문서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때 벽화 공금 횡령에 대해서 이게 경제적인 효과,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훼손시킨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거 준비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네. 하면서 그 김만배 씨 녹취록을 저 판례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전형적인 동문서답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지 않은 검찰을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 위기다.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랬더니 그냥 그럼 넘어갑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왜 본인 대답을 안 하고 다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느냐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준비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사안과는 좀 별도로 토론회를 오늘 보면서 느낀 건데 사회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좀 명확히 해달라. 질문을 하면 답변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좀 규칙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안 줬다는 건 문제라고 이제 장 교수가 말씀한 분에 반박을 하면 네. 일단 동문서답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물어보면 그 답변을 안 하고 딴 얘기를 해요. 그 도리어 질문을 해요. 두 분 다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라는 게 본인이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사실 본인이 자신 없는 대답은 안 하고 동문서답했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물도 없다는 말은 이 진주에서 했던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진주 19일 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해온 제가
그 말은 이제 본인이 네. 검찰하면서 26년간 상대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당시 26년간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상대해 오셨나 봐요. 그 말을 한 거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네. 또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이런 세력은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을 얘기했어요. 국물도 없다는 말을. 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가 이런 세력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아마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갔다고 얘기하는지 또 본인이 26년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상대해온 사람인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국물도 없다는 말을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고 네.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가장 최정점에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부패 세력이고 그 부패 세력을 본인이 상대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물도 없다라는 발언이 이재명 후보는 검찰을 키워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정권의 정치 보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엮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답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이 부분이 그냥 적폐수사 관련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본인이 한 얘기도 기억을 잘 못한 것 같고, 본인이 안 한 얘기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명확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유토론 때 조금 더 거친 공방이 오갔거든요. 앞서 못 드린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공방을 얘기할 때 단일화 전망을 좀 질문을 못 짚고 넘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단일화 결렬이 지금 상황에선 진실 공방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또 국민의힘은 여지를 남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좀 짧게 들어본다면요.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전 네. 단일화 안 하겠습니다, 완주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선택이 전 잘 됐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정치적인 미래를 봐서라도 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대선 이후에 자신의 네.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해 보였는데 어쨌든 단일화 당사자가 안 하겠다는데 뭐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밤이라도 안철수 후보 집에 찾아가서 담판을 통해서 자, 당신 원하는 거 들어줄게 합시다 라고 하면 단일화 되는 거고 네. 그럴 만한 의지가 없으면 단일화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가능성보다 후보가? 당위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보다 당위성?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해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도 그런 의견을 내는 거 있는 것 같고요. 네, 교수님은요? 뭐 저는 뭐 장 교수가 장 교수는 당위성을 얘기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담판을 이제 들어간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안철수 후보가 저런 공식 선언을 하기 전에 있었어야 돼요. 네. 지금 저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담판은 단 한 가지 바꾸기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는 것밖에.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국민 경선 윤석열 후보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뭐 그렇다고 제가 1%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요. 만약에 지지율이 정말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막 1%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 네.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가 단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단일화 문제까지 짚어봤는데 짧게 한 가지 질문, 마무리 질문 드리면 자, 사실 뭐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는 소개를 못하겠습니다만 또 최근 며칠간 나왔던 또 추이와 좀 다르게 나온 결과도 있고요. 자, 두 번 남은 토론회 포함해서 남은 대선 16일간 좀 변수가 있다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변수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만약의 경우에 단일화 이슈가 다시 뜬다고 하면 그건 많은 부분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양보하는 부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중도층을 누가 끌어오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장 교수가 늘 얘기하는 말이죠. 이 얘기하려고 아마 했을 것 같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발언, 행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면 그건 그야말로 치명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말을 벌써 해버리면 어떻게 이런 표정이셨는데. 네. 최종훈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예. 결정적인 말과 행동의 실수는
막판 지지율을 출렁거리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각 선거 캠프와 후보는 실수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토론회 끝나자마자 지난번처럼 좀 주요 발언들을 거칠게나마 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좀 더 정리되고 정제된 내용은 다음 뉴스에서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만들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달고나 다림으로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바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예. 아이고. 성공했습니다. 부서졌는데? 저희 이프가 달고나 뽑기에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잘 투표하셔서 성공하는 투표를 하기를 저희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보트 포 우리, 보트 포 미래, 보트 포 코리아. 네, 코로나 관련 뉴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16조 9천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 외면이다, 매표용 추경이다, 당일까지도 극한 대치를 벌여오던 여야가 결국 시급한 지원의 뜻을 모으면서 3조 3천억 원 증액에 합의한 건데요. 저마다 공언해왔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여야는 일제히 대선 이후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 규모는 모두 16조 9천억 원, 기존 정부안을 늘리고 예비비까지 동원해 3조 3천억 원가량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한 명에 300만 원 규모를 유지하되 대상을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감염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 제공과 오미크론 확진자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방역 예산도 1조 3천억 원 늘렸습니다. 앞서 여야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조건으로 다시 협상에 뛰어들면서 여야는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수년된 데 지연된 데 대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소수인 탓으로 더 이상 관철시킬 수 없어 우선 시급한 대로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집권 여당에 제기되는 책임론이 국민의힘으로선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던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와 합의한 최종 추경안이 저마다 약속했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여야는 저마다 당선 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당선이 되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 원 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초유의 꽃샘 추경안은 결국 정부안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국 속 여야 주도권 경쟁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이 지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서는데 2년 넘게 걸렸는데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보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에서 3월 중이라며 하루 확진자가 최대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더니 누적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기는데 2년 이상 걸렸지만 200만 명까지는 불과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4주 전에 비해 확진자는 14.7배, 위중증 환자는 1.6배, 사망자는 1.3배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주 사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오미크론이 유행의 정점에 달해 하루 최대 27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의 규모 또한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이달 말 13만 명에서 17만 명을 정점이라고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정점 도래 시점이 미뤄지고 최대 확진자 규모도 10만 명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또 다음 달 초 위중증 환자는 현재의 2배가 넘는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0% 중반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주보다 조금 하락했습니다. 높은 예방 접종률과 지속적인 병상 확충 그리고 오미크론을 겨냥한 효과적 대응 체계 개편이 병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 인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환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47만 명에 육박하지만 정부는 재택치료 중심의 새 방역 체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또 확진자 숫자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고 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여자의 81%에서 증상이 호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은 40대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됐고 오는 25일부터 처방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됩니다. 홍주희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환자 364명의 치료 경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중간에 투약을 멈춘 12명을 제외하고 닷새간 복용을 완료한 352명 중에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악화한 경우는 1명도 없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응한 301명 가운데 81.1%가 호흡기 증상이나 인후통 등이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시기는 복용을 시작한 지 사흘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81.5%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먹는 치료제를 진단 초기에 투여하면 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투약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에 더해 이제 40대 기저질환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기관도 오는 25일부턴 호흡기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서 접근성을 높입니다. 처방 기관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또 약에 대한 수급 상황 또는 처방률을 투약률을 고려해서 좀 더 투약 범위를 점차적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기저질환자 가운데 과체중의 기준은 체질량 지수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발열 또는 숨이 차는 증상이 있거나 60살 이상 예방접종 미완료자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팍스로비드 투약을 우선 고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교육부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첫 2주간 신규 확진 학생 3% 같은 기준을 넘기지 않아도 이 전면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오미크론이 정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정상 등교를 고수하던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새 학기 첫 2주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는 지역에서의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급식도 간편식을 제공하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등교 첫날엔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사용법을 교육한 뒤 조기 귀가하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신규 확진 3%와 등교 중지 학생 15%를 원격 수업 전환 기준을 내세웠는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새학기 적응 주간 동안 수도권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이 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과밀학급의 밀집도를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 등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 급격한 확산세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8세 이하 확진자는 15만 3,810명으로 전주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했고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도 일주일 사이 3.4%포인트 늘며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군인 11세 이하 어린이들의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4세에서 6세의 경우 328.9명, 7세에서 11세는 308.8명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교육부가 방침을 선회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단축 수업과 밀집도 제한, 원격 수업 등 학생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원격 수업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시도 단위의 일괄 원격 수업 전환 여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 새학기 적응 주간이 끝나더라도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장 판단으로 전격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임신부는 별도의 전담 병상에서만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담 병상을 못 찾아서 구급차 출산을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 병상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서 임산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37주 차 박유진 씨. 이번 주말 제왕절개 수술 예정인데 그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다니던 산부인과에서는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오로지 응급분만 병상에서만 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진통이 걸려서 응급사 상황이 되어야지만 119를 통해서 병상을 확보해주겠다는 말이 산모 입장에서 대단한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확진되면 예정된 수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병관리청 상담소에 문의했더니 미루는 수밖에 없고 안 걸리는 게 최선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선생님. 감염이 안 되게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코로나19 급증에 박 씨처럼 출산이 임박해 확진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임산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마스크를 3개씩 끼고 나오고 있고 가족들도 필수 외출 외에는 이제 외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맨몸으로 지뢰밭을 이렇게 걷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전용 병상 병원은 공개되지도 않아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든 명단을 공유하는 실정입니다. 대화방에는 매일 다급하게 병상을 찾는 임산부들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갈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80개 이상입니다. 앞으로 2주 안에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병상이 확충될 예정이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는 병원이라는 산부인과에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까 걱정해 참여 병원들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구급차에서, 경북 구미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출산하는 산모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 산모를 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는 건 한마디로 비상 상황입니다. 감염된 산모의 숫자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설 공간 및 인력에 대한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임신부들은 진통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확진자가 좀 크게 늘어나면서 자가 진단 키트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을 100% 가동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작 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조립하고 포장하고 작업자들도 쉴 틈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20개씩 소분해서 포장하다 보니 손은 더 많이 갑니다. 직원 700명이 12시간씩 주야간 맞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계속 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가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하루 만들 수 있는 분량은 200만 개. 확진자와 검사 대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증산을 위해 추가 설비까지 갖춰놨지만 정작 작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동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기기들까지 모두 돌릴 경우 하루 최대 생산량은 400~500만 개. 현재 공장 설비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마스크 대란 때처럼 군병력 투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스크 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의 항의가 많이 왔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걸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정부는 약 2억 회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자가 진단 키트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동부 지역 반군이 장악한 도네츠크 지역은 포탄이 날아들면서 집들이 파괴됐습니다. 불안감 속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민들은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유리창이 여기저기 깨져 있고 곳곳에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이 장악한 도네츠크의 한 주택이 일요일 저녁 포격을 당했습니다. Была тишина, но сейчас выйду на улицу, закрою калитку. Только подходить к двери, слышу. 러시아 지원 분리주의자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여러 차례 마을을 포격해 민간인까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발의 포탄이 날아들었고 수천 명이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대피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며 여전히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폴란드는 100만 명가량의 난민을 예상하고 있지만 국경지대는 비교적 평온한 편입니다. Росія сподівалася, що в нас запанікують і втікнуть в Європу, будуть скупляти гречку і макарони, будуть харчі скупляти. А в нас розкупили автомати, зброю.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민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Мені здається, що треба бути готовими до всього. Звичайно, сподіватись на краще, але бути готовими до будь-якого розвитку подій. Тим паче, що ситуація напружена вже 8 років. Мені здається, що ми звикли до напруження. 또 가족들과 함께 수도원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가 주력 전투부대 75%를 우크라이나로 겨냥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도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이웃 나라들의 주둔 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미군 기지를 이승윤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YTN 취재진이 주 폴란드 미군의 허가를 받아 폴란드 동남부의 주요 도시 제슈프 인근의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미엘레시 미군 기지에는 미국에서 급파한 증원 병력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얀 텐트로 된 임시막사 시설에선 폴란드에 급파된 증원 병력이 비상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력과 물자를 각지로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한 치누크와
블랙호크 헬기 등이 배치된 가운데 의무부대 헬기도 부지런히 뜨고 내립니다. 폴란드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 내 임시 미군 기지도 군수물자를 비축한 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같은 미군 증원은 러시아의 병력 증강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임을 강조했습니다. In light of Russian force buildup near Ukraine, we appreciate Poland for hosting an additional 4,700 U.S. soldiers who are prepared to respond to a range of contingency.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예상 경로로 관측되는 벨고로트 지역 등에서 러시아군의 야전 배치와 지원 장비 수송이 미국 상업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미국 측 추산 최대 19만 명의 러시아군이 결집한 가운데 러시아가 주력 전투부대의 4분의 3을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배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20만 우크라이나 병력에 더해 폴란드의 미군 9,200명, 발트 3국의 나토군 4,000명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막판 외교적 타결을 이루기 전까지 당분간 양측의 병력 증강이 이어지며 긴장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란드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 내 미군 기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러시아 편을 들던 중국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우려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나토의 일방적 확장에 문제가 있다며 러시아의 주장에 재차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협상으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2015년 신민스크 협정의 합의로 돌아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프랑스, 독일이 만나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为什么大家不能坐在一起进行充分的深入的讨论来制定出落实新明斯克协议的路线图和时间表. 왕이 부장은 협상만 촉구하던 선을 넘어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 가능성에도 우려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고 처음 밝힌 겁니다. 表示中方一贯主张各国的主权、独立和领土完整都应当得到尊重和维护. 관변 매체는 러시아가 전쟁에 나서면 돈만 쓸 뿐 미국이 이익을 본다는 부정적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지지하되 실제 침공할 경우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겁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개입을 하기보다 협상을 강조하면서 자국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연 10%대 금리 휴가를 내는 청년 희망적금 접수 첫날, 일부 은행에서는 접속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요의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 증액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지점입니다. 청년 희망적금 출시 첫날 상품을 소개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가입 문의를 위해 지점을 찾는 젊은 층의 발걸음은 아침부터 끊이질 않았습니다. 청년희망 적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비대면 가입 신청은 그야말로 폭주했습니다. 선착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은행 앱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부 은행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전 한때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 몰릴 것을 대비해서 첫 주에는 신청 오부제를 시행을 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폭발적인 인기의 비결은 높은 금리입니다. 만 19세부터 34살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 희망 적금의 금리는 5%에서 6% 수준. 여기에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금리는 연 10.14%에서 최고 10.49%까지 올라갑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만기인 2년간 부으면 최대 1,200만 원을 납입하고 1,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확실한 목돈을 마련하면서도 탄탄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 명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한 점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예적금에 관심을 돌리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것들이 유동성이 긴축이 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불안정하지만 위험한 자산보다는 수익성이 안정적이고 높은 이러한 적금으로 약간 몰려가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올해 배정된 예산은 456억 원으로 월 납입 한도액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높은 수요에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예산 증액 등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국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는데 피해 금액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투자회사 이름이 걸린 사무실,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의 1%를 90차례 지급하겠다는 미끼를 내걸고 부산과 대구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 수사에 적발된 겁니다. 이 업체는 특정 가상화폐와 미국 복권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업체 설명과 달리 가상화폐는 거래가 없는 이른바 깡통 코인이었고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는 AI 프로그램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다른 피해자의 돈을 이용한 돌려막기였습니다.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꾸준한 수익금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서 급속도로 투자자가 늘어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600여 명이 이런 수법에 속아 퇴직금이나 생활비,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550억 원을 업체에 맡겼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업체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투자자들을 모집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를 정상화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뒤에도 약 한 달간 계속해서 회원들을 다단계로 끌어모으고 있었고 피해 회복 내지는 회사 살리기 또는 찬조금 명목으로 또 약 10수억 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또 걷어갔다는 것입니다. 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산 호텔과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추징보전 신청하고 차명으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이어서 계양전기 재무직원이 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등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년 동안 회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직원 A씨.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도박 등에 사용한 뒤 잔금에 맞춰 가짜 구매 장부를 꾸미고 재무제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인정합니까? 네. 횡령한 돈 더 있나요? 단순히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보다도 한층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앞서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렸던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B씨는 대부분 주식 투자 실패로 날려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단독 범행 맞으세요? 윗선에서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잇따른 대규모 횡령 사건의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주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계양전기는 회사 자본의 12.7%에 달하는 횡령 피해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미 거래가 묶여있던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돼 주주들은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대형 횡령 사건 막을 수 없었던 걸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회계 등을 막기 위해 각 재무 과정의 절차를 문서화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회사부터 의무화된 뒤
횡령 배임 사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정말 운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개선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감사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될 분들께서 좀 더 그 신경 써서 들여다볼 것 같거든요. 외부의 감시도 중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이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만 연간 70만 건이 넘어 세세한 분석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를 제대로 하는지 금융감독원도 주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한 명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만하다는 거죠. 내부 통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회계사들이 감사해야 될 책임도 있거든요. 금감원 차원에서도 한번 회계법인을 좀 감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특히 지켜보는 시선이 많아야 딴 마음을 품을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자금 지급 절차를 다변화하고 회계부정 고발에 대한 포상금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새벽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3개월여간 수사를 벌여 가담자 26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떼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요란스럽게 음악을 트는 가면 지그재그 운전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도 스스럼 없이 침범합니다. 바로 뒤에 경찰차가 쫓아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오토바이 우측으로 붙여요. 우측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와 동구, 서구, 대덕구 등을 돌아다니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이들 일당은 신호를 위반하고 저속으로 운전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10에서 20대로 SNS를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에는 청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경찰이 3개월에 걸쳐 대전 배달업체 등을 탐문 수사한 끝에 일당 26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대구와 전북 등 다른 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피의자가 가담해 폭주수법을 전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에서 기존에 어느 정도 유행하던 공동위험행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법을 배운 게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1명과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모은 6명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다음 달 방탄소년단이 서울에서 여는 콘서트가 관객 15,000여 명 규모로 승인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뒤를 이어서 레드벨벳도 콘서트 개최를 발표하면서 날이 풀리면서 스타들의 콘서트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10일과 12일,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여는 대면 콘서트로 온라인과 영화관 중계도 함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장 현장 관객을 회차당 15,000명까지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흘간 45,000명이 관람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음악계 최다 관객 규모입니다. 15,000석은 65,000석에 이르는 주 경기장 좌석의 23% 수준입니다. 문체부는 실외 공연이라는 점, 점차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 프로스포츠는 좌석의 100%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현재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좌석 수의 50% 이내, 실내는 4,000명 이내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적용하고 함성과 구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방역관리 일원을 입장 인원의 5%로 마련할 것을 단서로 했다며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도 다음 달 공연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단독 공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동시에 생중계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날씨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며 추웠는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15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해 무척 춥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0도, 대전 2도, 광주 4도, 부산 6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며 조금 더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립니다. 아침까지 약하게 날리다 그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또다시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 1에서 3cm, 제주 산간에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집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막바지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고 금요일부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